오늘 맡은 강연이 근대 부르주아 개혁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이 더운 데도 오고 열심히 근대사를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헤쳐왔는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사라 그래서 이렇게 서구에서의 근대 혁명, 부르주아 혁명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한데 우리는 근대의 시작을 서세동소면 시대에는 반해세 항전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연은 우리가 이제 주로 외세와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이제 근대 개혁이라고 하는 부르주아 이렇게 근대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지식인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강의랑은 조금 다르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개혁적 과제에 대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게 제 개인적인 소회인데요. 저는 계속 이제 이렇게 진보, 그 다음에 우리 민족 통일 이런 분야에 관심이 좀 있으면서도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일본의 근대화 시대의 영화 료마전이랄지 샤카모토 료마 이야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그런 거랄지 일본이 이제 그 개혁부터 저기 러일 전쟁까지 나는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인데 그걸 보고 거기는 자기네들은 사실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과정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영화를.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비판도 조선에 대한 탄압 있잖아요. 식민지적인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게 빠져있게 너무 아름답게 그려놓은 게 맞냐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어떤 고민이 좀 있었냐면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죠? 봉건 시대 때 더 야만적이었어요. 우리는 뭐 되게 문화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일본은 참 야만적인데 어쩌다가 메이지 유신은 성공을 해서 쟤네는 우리를 잡아먹고 어쩌다가 조선은 그 일본한테 먹혀서 총 한 번 못 쏘고 먹히고 바보같이 당했을까 이런 게 민족적 열패감, 패배감의 깊숙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어? 그러면 메이지 유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메이지 유신 왜 못했어? 그러면 갑신정변 일본한테 의존했기 때문에 망했어. 이게 보통 정답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너무 이제 가슴 한편에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로막는 이렇게 앙금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얘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실제 메이지 유신과 갑신정변이 어떤 사이가 있었는가를 염두에 두고 들으신다면 훨씬 더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개화를 읽은 주역들입니다. 여기 이제 김옥균도 있고, 박영호, 서광범, 서재필, 이 저서분이 개화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급진 개화파라고 배운 개화당 분들이고요. 홍영식도 그분이죠. 이분은 갑신정변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여기까지는 그런 세대라면 아래에는 우리가 온건 개화파라고 배웠잖아요. 저는 이제 이분들을 온건 개화파라기보다는 개화당은 아니지만 개화당 사람들과 같이 해서 혁신 운동을 쭉 이끌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나중에 굉장히 이제 박정영 이분은 대한제국까지 역할을 하면서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참하게 많이 돌아가십니다. 김홍집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비였고 개혁운동을 훌륭하게 헌신적으로 한 분인데 친일파를 몰려갖고 이 단발령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친일파를 몰라서 민중들한테 거의 돌맞아 죽다시피 하고 김윤식 저분도 양심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일제에 부역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독립청원도 했다가 자작청원도 띄고 그러면서도 또 노골적으로 한 것도 못한 유약한 관리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근대화의 자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신 분이고 다 여기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살던 이런 분들이 꿈꾼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좌에서요, 저희 소개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뭐 어느 대학교의 교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저분은 왜 저기 서서 이렇게 언제부터 저렇게 강의를 하게 됐을까를 궁금해 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역사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남북교류 현장에서 10년 동안 이제 북을 드나들면서 쭉 그 대북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고 가면 지식인들이 이렇게 통일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토론을 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북의 거기 교수님들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토론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할 주제가 없었어요. 너무나 달라서. 그러니까 평화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 다 달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안을 하나 한 게, 고대사를 가면, 역사를 가면 우리는 하나의 역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논쟁 없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북에 제안을 했더니 북에서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거는 같은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하나의 민족인데 지금 현대사는 쟁점이 서로 이렇게 첨예하게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고대사부터 다르다는 게 무슨 그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큰 맥은 같지만 아주 중요한 쟁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중요한 문제구나. 되게 중요한 문제고 남북의 차이를 좁혀야지 우리 민족사를 정론을 이렇게 잡겠구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걸 교수들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자기 박사학위 받은 그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박사학위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시고, 그분들은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하신 그쪽에 학파를 잇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논문 쓴 거를 1도 부정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의 새로운 얘기를 해도 자기 박사학위 관점에서는 반박하지 않으면 자기가 박사학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통일이 안 되겠구나라고 싶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하냐, 역사를 갖고. 그래서 저희는 민간운동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걸 공론화시키고, 이런 걸 공론화시키다 보면 북에 가서도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와서 양쪽 사람들한테, 남쪽 대중들이 평가하면 누구의 얘기가 조금 더 어떤 측면에서 진실에 가까운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를 운동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를 만들고 역사 통일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새롭게 컨텐츠를 이렇게 북이 컨텐츠를 연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강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 시민들의 반론도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들이 어떤 거를 더 연구하고 과제로 내놔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제 그러자고 만든 단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역사학자들은 다 개별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장이 다 달라요. 국사편찬위원회 저희 전 이사장님이 위원장이셨지만 그분의 국사편찬위원회 견해도 그때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북에서는 이게 물론 북도 변화는 있지만 사회과학원이라는 국가기구에서 토론을 거쳐갖고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쪽보다는 훨씬 일관된 자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남쪽은 개별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래서 저희로서는 북이 총력을 기울여서 만든 연구하고 또 고증하고 했던 자료들을 접할 수 있어서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네 번째 책은 지금 저희 강의를 쓰기 위해서 교재로 지금 낸 책이라서 현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다 올려놓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맨 끝에 책은 제가 홍보 약간만 할게요. 이게 이제 7월 달에 나올 책인데, 새로 읽는 한국근대사.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거는 청소년들용이에요. 청소년이라고 쓰지는 않지만 좀 대학생이나 쉽게 지금 나온 책보다는 더 좀 쉽게 이게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책이라서 우리 업계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을 극복하려면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제가 출판사에 시급하게 연락해서 꼭 이분들이 이렇게 강의 끝나기 전에 한번 기회를 이렇게 좀 가져보실 수 있도록 빨리 출판해 달라 그래서 곧 다음 좀 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8월 초에 지금 나오는 건데
제가 원래 그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북한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을 갔던 그 북의 사람들이 평양은 많이 아는데 지방은 잘 모르고 너무 가난하다 이런 편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북의 언론들을 전부 서치해서 마치 가본 것처럼 이제 현장성 있게 그 고장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쓴 책이라서 인문 지리지로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나온 책일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 관점에서 아주 옛날 얘기만 한다 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 신선한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게 나오면 이제 또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그 오늘 강좌를 저희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역사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 것의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번에도 누가 어떤 분이 역사 끝나고 강좌만 할 게 아니라 역사 토론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아리 같은 거에서 공부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럼 서로 발제하고 토론도 하면 좋지 않냐. 저는 되게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좌담에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도 서로 모아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앞으로 같이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다시 들어갈게요. 중세의 봉건제라는 말부터 시작을 할게요. 봉건제라 그러면 그런 질문을 대뜸 받아요. 중세 봉건제? 그거는 저기 유럽에 있었던 거잖아. 장원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봉건제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도 다르고 유럽하고도 다른데 그 진나라가 통일할 때 제가 영화를 보니까 그때 그 역사에 그 진시황이 통일할 쟁점이 이렇게 군현제를 새로 정립하는 문제를 갖고 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그다음에 토지를 봉토로 줄 것인가 아니면 관리를 파견할 것인가 이 문제 있잖아요. 지방 토지를. 그 당시에 역사적인 매개 되게 중요한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군현제라는 차이는 있지만 유럽은 군현제가 아니었잖아요. 그 넓은 영주, 기사, 농노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봉건제의 공통점은 토지를 매개로 한 관계라는 거. 이거 공업이 없으니까 토지를 매개로 한 지주소작 관계가 봉건제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이 중앙집권화가 조선에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 외에 그 소작 이 관계 외에는 다른 생산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봉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건제의 특징은 정치적으로는 전제 군주제, 경제적으로는 지주소작 관계, 사회적으로는 엄격한 신분제. 그게 같이 못 앉아요. 집안 따지고 같이 앉으면 그게 도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갖고 이제 서열 따지고 이런 신분사회. 그래서 더 그림은 이제 그 유명한 앙싱을 내준 구체제. 그러니까 이 농노가 귀족 계급과 성직자들을 다 모시고 있는 그 자기 어깨 위에 그 농노가 죽어나가는 이 체제가 봉건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그림인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봉건제를 떠오르는 개념은 무지, 가난, 그다음에 엄청난 속박, 그다음에 뭐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면 뭐 있잖아요. 꼼짝 못하는 그런 게 봉건제를 상징하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근대라는 건 뭐냐? 제가 근대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근대도 봉건제처럼 토지 소작 관계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현대에서 가장 가까운 시대가 근대래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이상한 말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근대란 그러니까 이 중세가 봉건제에 뛰어나서 자본주의 지금 시대로 오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여명이 이제 현대를까지 오게 하는 그때를 근대라고 말하기로 하고, 서구에서는 이것을 부르주아 혁명의 시대라고 근대를 얘기를 합니다. 근대 혁명. 이게 되게 유명한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이죠.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삼색기가 뭐를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자유평등? 예? 연대? 아닌데 자유평등 또 박애. 박애는 사실 이렇게 일본에서 잘 먹었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유평등 뭐 연대인지 박애인지 예, 그런 정신을 읽고 여신이 막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근대의 특징은 뭐냐면 민주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뭐 입헌군주제냐 영국처럼, 아니면 뭐 의회 민주주의냐, 아니면 프랑스 파리 국민처럼 뭐 직접 민주주의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째 전제 군주주의에 비해서 민의가 반영되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제주 소작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공업이 싹 트니까 번영과 자본주의가 싹 트기 시작하는 시대. 그러면서 이제 신분제라가 아니라 평등, 인권 개념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그러면 자본주의 모순에 막 힘들어해요, 그죠? 빈익분 비익부 때 힘들어하는데, 근대 중세에 비해서 볼 때는 번영,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살만한 세상이 열리는 굉장히 아름다움의 시작이 근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에 비춰서 보면 우리는 글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대 개혁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개혁 사상은 사상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먼저 그럴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유럽에서는 그게 뭐였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앵클로저 운동이라고. 양이 사람을 구축한다, 양이 사람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농노가 그 토지에서, 그거는 영주도 못 뺏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자기 땅은 아니지만 거기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 점유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털이 모집공업이 돈이 많이 된다는 걸 이렇게 영주들이 알고 나서 거기다 울타리를 쳐갖고 농민들을 내쫓아요. 내쫓으면서 이제 이렇게 모집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앵클로저 운동이고, 그 양이 사람을 쫓아내는 게 이제 자본주의 안의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낸 것이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엔 토지가 있었잖아요. 자기 건 아니지만. 근데 부쳐먹을 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흘러들어와서 유랑민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거나 그렇게 먹고 살게 되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봉건제를 청산하고 자본주의적 군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여러 사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이컨, 홉스, 칸트, 몽터스키에 로서,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철학가들 얘기인데, 이것도 별게 없더라고요. 계몽사상이라고. 저는 우리나라 개화사상이라 그래서 말이 좀 후졌거든요. 왜 개화야? 그전에는 뭐 무지했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서양도 별게 없어요. 거기도 계몽사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조선에서도 저 일강 때 얘기를 했지만 맹화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관계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죠? 노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품삯으로 지불된 돈들이 있었고, 그런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개화사상이 탄생됩니다.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구습을 번역하자 하는 것, 이게 누구 말이냐면 김옥균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시골 할아버지 말 같이 굉장히 평범하고 이렇게 어눌해 보이지만, 이 말을 해석하자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봉건제를 타도하고 자본주의를 만든다는 것, 이게 좀 세련되게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개화 사상은 서구의 근대 개혁 사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외세 침략이 이제 서세 동점의 시대에 본격화돼서 우리나라의 자본이 막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자본주의가. 그러면서 그때 그런 조건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자수자강해야,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외세를 막아내는 것과 스스로 강해지는 것, 이렇게 근대 국가를 이루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점에서 이 근대 개혁 사상이 독창적으로 서구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점 많이들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개화 사상은 실학 사상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용후생학파, 상공업 중시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박지원, 이 사람이 이제 개화 1세대라고 말하는 박 교수의 그 할아버지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던 이 개화 사상을 흡수하면서 서구의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개화 사상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사상을 조금 더 살펴보기,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개화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봉건제도는 중앙집권제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특히 성리학이 너무 강해서 주자의 해석 외에 성리학이 어떤 의견도 주자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문난적이라 그래서 몰려 죽어요. 그냥 처형당해요. 그대로 죽어요. 사문난적.
그러니까 이게 주자의 해석 외에, 그러니까 주자의 해석의 정통이 누구냐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뭐 이황부터 뭐 이런 있잖아요. 논쟁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제 그러고 사문단적으로 몰려 죽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세련된 학문이 이렇게 좀 달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유생들 그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중인 출신의 지식인들과 진보적인 양반관리 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오경석 저 사람은 역관이었죠. 역관들은 그 당시에 공무역을 대리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중국을 10번 이상 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외국 문물이 어떻게 망하는가, 외국 문물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이런 걸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경석이 그런 이제 자기가 갈 때마다 책을 들여왔고, 그런 책을 친구인 유대치한테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치 이 사람도 역관이고 집안이 한의사예요. 근데 내가 이제 불행하게 얼굴이 안 남아 있어서 아무리 찾아도 유대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외에 또 이제 박 교수라는 사람, 이 사람 연안 박제로 손자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개화 1세대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근데 특히 앞에 두 사람은 그러니까 박 교수도 마찬가지고 젊은 그 문벌가의 자제들 속에서 새로운 개혁의 주자를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조선은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 나서고, 그 인물로 딱 스카웃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옥균이죠. 김옥균은 원래 되게 가난한 집안의 선비 출신인데, 그 당시 최고의 세도가였던 김병기 집으로 양자를 가요. 그래서 이제 강릉에서 성성년 아버지를 부임해서 따라가서 보내고 북촌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들과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민했기 때문에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요. 장원급제를 하는데 그 당시 얼마나 이게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장원급제가 돼도 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벌가의 자식인데다가 박 교수가 그 당시에 저번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안감사가 박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대원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엄청 총애하는, 외세를 막아낸 박 교수. 그러니까 등용하는데 박 교수의 추천으로 엄청 이제 빨리 출세 가도를 달리는, 굉장히 그 당시로부터 핫한 이제 그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옥균의 사상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아까 이제 뭐 구습을 번역고사 마찬가지로 세계가 상업을 기본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폐단의 근원을 없애지 않는다면 외세의 침략에 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봉건제도 자체를 없애고 자본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김옥균의 책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옥균은 이런 그 자본주의 사상가였어요. 이제 김옥균을 중심으로 개화당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개화당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세련된 형태의 강령과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개화당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화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군대적인 어떤 부르주아 정당 개념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김옥균, 박영호, 허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개화당을 만들게 되고, 불행하게도 박영현은 나중에는 완전히 친일주구로 변해서 이완용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민비를 살해하려다 실패해서 미국으로 다시 쫓겨가게 되는 사람이고, 허재필은 갑신정변 망하고 나서 미국에 이민 가갖고 완전히 친미주의자가 돼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우리말을 못하는 척 영어로 연설하고, 이제 모든 미국의 입장에서 모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시민운동을 다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서재필이고, 나머지 서광범 씨는 그래도 막 미국에 이민 같이 갔는데 너무 고생을 해갖고 막 막노동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시대에 돌아와갖고 역할도 하는데, 이렇게 나중에 우여곡절을 겪지만 1884년 이 무렵에는 같이 개화당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정치적 비밀 결사로 충의기가 있었어요. 1876년에 결사됐다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양반 관료, 승려, 궁녀, 내시, 군인들은 1000명 정도를 포괄하는 역량이었어요. 이 중에 다 혁신계의 성원이 누구고 누구는 아니었고 이런 건 분명하지 않죠. 우리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적어도 혁신계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1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인, 그다음에 간호, 노비,
그다음에 천민 이런 사람들을 망라한,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이런 어떤 비밀 결사 조직, 사문 난적으로 몰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적으로 개혁을 준비하려면 이런 정도의 결사는 돼야 된다라고, 그때는 뭐 처음부터 뭐 정변을 끊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결사의 중요성, 정당의 중요성을 김옥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관리라는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개화파가 죽은 다음에 이 개화당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나서 뒤에서 개혁운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 집을 이게 어렵게 이걸 찾았는데, 이 북촌 여기 보면요, 김옥균 바로 옆에 김홍집이 담장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김옥균은 되게 부잣집 아들이고 잘 나가고, 김홍집은 그때만 해도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굶어야 되는, 그래서 담장으로 밥을 넘겨주는 관계,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밥을 받아 먹어도 되는 관계, 이런 관계였고, 여기 서광범, 박규수 집터가 사랑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홍영식 집터가 있고, 윤치호, 그다음에 여기 박영효, 이렇게 한 동네에, 북촌이라는 동네에 다 모여 살았던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개화당으로 결사한 사람들이 있고, 우호적인, 개화당보다 혁신관리는 나이도 한 10살 정도 많아요. 10살, 20살 더 많은 사람들이고, 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덜 혁신적이지만 개화당보다는 그래도 양심적인 관리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개화파의 활동을 이렇게, 사람들이 개화파 그러면 잘 몰라요. 일본군 믿고 갑신정변 일으켰다가 3일 만에 망하고 일본으로 도망간 놈, 이게 아는 전부예요. 그래서 개화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의 근대 사상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모든 게 그때만 해도 도저히 이것이 평등이랄지 뭐 이제 근대화라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먼저 출판사를 방문국을 만들고 한성순보를 저렇게 창간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 책 같지만 이거는 순보라는 것은 열흘에 한 번씩 낸다는 뜻이고 관보였던 거죠. 이게 아직 민간은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관에서 내는 이런 걸 냈고, 그 내용은 유럽의 선진문물과 정치, 근대적인 회사의 필요성, 도로, 교통, 운수,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기화근사라는 김옥균이 낸 책이 있는데, 나중에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 이제 완전히 역적으로 몰리고 나서 책이 다 불태워져서 없어요. 남아있지를 않고, 저기 있는 갑신일록은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갔을 때 갑신정변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 남아있고요. 치도량론인지 도량론인지, 길에 대한 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근대화라고 엄청나게 해놓고 무슨 길 얘기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운수 교통 있잖아요. 이거는 근대화의 기본이잖아요. 마차가 다니는 길에 자동차가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닦는 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책, 회사설, 이런 근대 회사의 중요성, 회사라는 게 있어. 회사가 이렇게 자본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 라고 이제 그런 책들을 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녘도 워낙 못 가보니까 북녘 기행이 엄청나게 그나마 사람들한테 북을 알 수 있는 책이듯이, 그 당시에 청나라, 일본, 미국을 다녀온 시찰 보고서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 들어온 번역서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개화파들이 이제 1870년대 중반대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면은,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기로 가면은 사회 여러 계층의 개화사상을 공감하는 이제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적어도 이제 주체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활동을 이렇게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근대 개혁 기구를 만드는 일이죠. 근대 개혁 기구를, 근대화를 위한 개혁 기구. 그 당시에 의정부가 있었지만 의정부는 왕의 명령을 하달아서 그걸 하는 그런 어떤 아무것도 이렇게 공권적인 기구였어요. 거기서는 뭘 또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단체를 창설해서 개혁을 추진 업무를 관장한 기획단 같은 역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막 힘을 실어서
그 청나라에도 이게 교육자를 파견하고 일본에도 파견하고 그다음에 뭐 신식 무기를 구입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별기군도 여기서 의논해서 만들게 됩니다. 만들고 각종 개혁 초기에 적어도 이제 배워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찰 가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뭐 의정부나 이런 데 의논해봤자 왜 가야 되는지 그런데 돈도 없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추진했던 게 통일기무화문이고 이게 이제 갑신정 이모군란 때 대원군이 없애버려요. 대원군이 없애버려서 그때 다시 임시 기무처가 설치됐다가 이 기무처라는 이름은 되게 중요한데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로 되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사령탑으로. 그리고 이제 그 기무처는 통리내무화문 이름도 되게 외우기는 어려운데 통리화문 뭐 이런 걸로 계속 기구 변천을 해나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대 개혁운동의 사령탑들의 역할을 하는 이런 걸로 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렇게 근대적인 기구로 감생청을 만들어요. 이 감생청은 뭐 하는 데냐면은 그 당시에 나라가 되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게 이제 되게 심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기구들을 이렇게 월급 주는 자리만 뒤지게 많았던 거예요. 한 자리씩 주는 거 있잖아요. 아무 하는 일 없고 그러니까 재정만 탕진하는.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비대해진 국가 통치 기구를 실질화하는 역할을 하는 안을 내는 데가 감생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2개의 개혁안을 냈는데 이거 당연히 그 당시에 수구 보수 세력의 반대로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와야 되는 게 무산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 내놔야 되는데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림이 뭐냐면 많이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서 보는 주막 같기도 하고 주막보다는 좀 더 큰 객주 주막 역할도 하고 그릇 음식도 팔고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숙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살 때 대한 부탁이 들어오면 알선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객주였는데요. 이 객주는 이렇게 근대 상사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은 이제 워낙 재벌 회사인데 상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일본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 발전하면서 상사들이 물건을 갖고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거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굉장히 촉진시켜요. 그래서 이제 계화파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동상해 장통상해라는 상업을 근대화하는 것 이런 회사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술간장, 두병국 이런 것처럼 이제 식품 공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업화 수준이 일상적인 경공업에 관해 저거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것들을 창설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합니다. 또 화폐지들을 개편하는 이것도 사실은 실패하고 이제 나중에 김옥균이 사리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이제 근거가 되는데 전국 주전서를 설폐해서 그 당시에 아무런 지 멋대로 화폐를 찍어내는 동전을 찍어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화폐 주주권을 이제 국가가 장악하기 위한 전환국을 설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문화개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치도국 그래서 종로에서 동대문 도로 확장을 추진하는데 제가 미셸인가 누군가 외국 여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을 기행해 본 책들을 번역한 거를 인터넷에 보면 종로 청계천이 너무 추접어갖고 못 봐주겠다 막 그런 글이 막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게 잘 됐으면 적어도 그런 평가는 안 받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우정총국이라는 것도 제가 중학교 때인가 처음 보고 저걸 갖다가 무슨 개혁기구라고 집 한 채 지어놓고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인터넷이 갖는 생산력을 엄청 높여주잖아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게 퇴시 업무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파발이나 봉수 같은 걸로 했으니까 얼마나 원시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신 업무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전환국이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안들을 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나라하고 일본의 사람들을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김옥균은 일본의 사관학교에 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외국이랑 군대를 맞서야 되기 때문에 현대식 장교를 훈련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삼청동 금융기기 원수원에 있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기기창 무기 신식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별기군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하죠. 뭐 자주적인 외교를 위해 관세 갱신을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조일수교 이후에 무관세로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우리나라의 쌀을 막 가져가도 세금만 푼다 내지 않고 또 외국의 값싼 영국의 값싼 면적물이 들어와도 관세 장벽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면적물이 몰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면화산업이. 그래서 이제 관세의 중요성을 이 사람들이 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 그런 게 몰랐어. 무관세가 뭐 이렇게 뭐 나쁜 건지 어떤 건지 모르다가 그래서 엄청 공부해요. 서양의 사례들 관세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일본에 계속 제기해 나가서 83년도에 일부라도 수정을 받는 이제 그 약간의 관세를 매기게 되는 이런 거였고 조기 개항 반대도 일본이 이제 부산 원산항을 개항하니 일본은 계속 이 정한론 이래로 조선을 먹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천항을 개항해서 한성을 공략하려는 준비들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항 개항에 일본이 계속 매달렸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고종이나 수급하는 어땠냐?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이 뭐였냐면 일본과 싸우지 마라. 그러면 우리 입장 곤란해진다. 두 번째 입장을 일본한테 개항을 하는 거 일본의 영향을 막으려면 서양의 나라들을 다 개항해라. 다 받아들여라. 이게 청나라의 입장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인천항을 개항을 왜 반대해? 서양 문물이 들어온다는데. 그런 입장에서 개화파만이 일관되게 선 자체 역량 구축 후 개항 통신. 그래서 먼저 그 전라도 삼남지방의 쌀을 이렇게 한강으로 이렇게 통해서 치러 올라올 수 있는 근대적인 기선 이런 것부터 만들자. 외국 유학을 먼저 갔다 와서 우리도 대처를 하자. 우리가 저걸 회사를 만들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를 쭉 해서 이제 80년대 김홍집이 인천항 개항을 5년 연장하는 거 북이랑 일본이랑 합의를 해요. 합의를 했는데 이게 빌어먹을 이모군란 때 일본이 지모대로 쳐들어오고 배상이 어쩌니 사기치면서 이제 그 제물포 조약 때 인천을 개항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개화파가 근대화를 위해서 책 한성순보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막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평화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지경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옛날에 수급하는 처음에 그랬어요. 민비나 고종이나 뭐 신식 물건 들어온다는데 뭐 나쁜 거야?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건 어차피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정도로 별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갈수록 아까 말한 대로 뭐 기득권을 내놔야 되는 이게 뭐 자기 그 쓸데없는 기구도 청산한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에 갈수록 부딪히게 되니까 얘네들이랑은 도대체 이게 근본적인 계급적 입장이 다르다라는 그때는 계급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이게 서로의 처지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얘네들하고 적대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서양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애들 전부 다 쟤는 자본주의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화를 심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수자강하겠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지 말고 지네 힘으로 하겠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 적어도 김옥균 일파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을 먹을 수 없겠다 이런 인지 의식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자천 사례에 의해 끊임없이 달려요. 그래서 이제 자천인 건 뭐냐면 동남제도 개척사ගෙන 포경사로 이거 자천이에요. 말이 어렵죠. 동남제도 포경사라는 말 조금 이해하시죠? 고래잡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민극고래가 석유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석유의 역할을 대신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고래잡이가 엄청 큰 돈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을 때인데 그걸 해서 돈을 벌어볼까? 울릉도에 목채를 체벌해갖고 근대 개혁 자금을 마련해볼까? 이런 이제 고민들 이렇게 그런 고민 속에 자천이었지만 자기는 돈을 버는 기회를 삼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역시 실패합니다. 박영우가 광주 유수로 이렇게 쫓겨 내려가는 거는 그 전에 직책이 뭐였냐면 한성판윤이었어요. 한성판윤은 뭐냐면 수도권 방위 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같은 자리. 그러니까 궁을 지키는 군대를 기를 수 있는 자리였고 그래서 박영우가 실제로 500명 이상의 군대 훈련에 들어가요. 그리고 김옥균은 그 돈 구하느라고 쇠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될 만하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그 광주라는 경기도 광주 유수로 자천을 시켜버리는데 여기도 또 군대를 기를 수 있는 보직의 성격에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또 자천 박영우가 길러놓은 군대를 서울에 이렇게 그 수구
군대, 자기들이 장악하는 군대로 합쳐버리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돼서 좌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밀렌돌프 저 말은 아까 말한 그 주전하는 문제에서 걔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당후전이라는 거를 막 예를 들어 그 뭐야 아무거나 찍어내는 거야. 돈 그러니까 그 뭐야 근거 없는 화폐를 막 찍어내서 이게 인플레이션 엄청난 유발시키고 민중의 고요를 빨아들이는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이게 김옥균이 막 치밀하게 반대하니까 그 새끼는 이제 그 청나라의 앞잡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의 앞잡이면 청나라 앞잡이면 하면 좋은데 수급하라 결탁해갖고 그들의 어떤 벌이를 보장해 줘야지 되니까 이제 뭐 김옥균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고 미국을 다녀온 민영익이 그 전에는 개화파였어요. 민영익.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서구의 자본주의를 보니까 조선은 지금 웃기는 거지. 그래서 변절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그 조선의 김옥균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논의를 하게 되고 미국 공사 후투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김옥균을 불러갖고 좀 나가 있으라고. 너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말이 좋아 유람이지. 너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말이 나가 있어라. 라고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개화당이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그 당시에 뭐 보안의식이 이렇게 엄청나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런 있잖아요. 이제 막 그러니까 김옥균은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아까 말한 대로 조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고 개혁을 하려면 뭐 군대를 기르는 문제, 유학생을 보내는 문제, 뭐 하나를 만드는 문제도 엄청난 돈이 드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김옥균이 계속 돈을 구하려고 거의 발광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그 뭐야 자금을 이렇게 차관을 얻으러 갔다가 일본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약속을 위반하고 못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빈손으로 귀국하면 집권 사대당은 나를 죽여버리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최후의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 최후의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쿠데타의 방법으로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되고 저 수구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나라 근대화는 불가능하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김옥균이 했다는 거죠. 때마침 84년도에 들어가면 유리한 정세가 조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청불전쟁이 벌어져요. 청나라하고 불란 사이에 뭐를 둘러싼 전쟁이냐면 베트남 이렇게 베트남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00명의 청나라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1,500명이 이제 철수를 해요. 베트남전으로 철수를 하고 1,500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남의 나라 외국군이 그 나라에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정권을 지키는 힘은 군사적인 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은 너무 꼼짝 못하잖아. 주한미군이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군대가 있으면 겁나잖아. 문재인 대통령 겁 안 났겠어요? 나죠 그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사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1,500명이 물러나서 반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듣는 이 소식은 계속 러시아 이게 뭐야 청나라가 이 프랑스한테 패전을 해. 결국은 이제 그 베트남은 청나라 이렇게 불란서로 넘어가죠. 프랑스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일본이 대원수지만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모든 꼴통들은 다 친정파였거든요. 친정파들이 엄청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청나라한테 줄 섰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막 있잖아요. 이제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동치는 정세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갑신정변이라고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평화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를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냐면 수구파의 거두들을 죽이는 거예요. 수구파에서 가장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적 거물들이 분명 있고 그다음에 무력을 든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홍영식이 이제 우정국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 우정국 개막식 하는 날 모든 외국관들이 다 왔고 꼴통들도 다 왔고 우리나라의 관리들은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방화를 시작으로
근처에 방화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 불났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군대 우두머리부터 빨리 그 불 끄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군 근처니까 특히나. 그래서 국가 무력의 수구 살명사인 유재현, 이재현, 한기직을 그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불 끄러 나간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민태호, 민영, 조용화 이런 수구 꿀통들 온갖 청나라랑 결탁해서 이렇게 개혁을 한판이 이렇게 무위로 돌려버린 사람들을 고종의 이름으로 이렇게 왕궁으로 불러가고 처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김옥균은 국왕 일행을 지금 이제 그 현대 본사 거기 앞에 있는 경우궁으로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좀 지키기가 안전하니까 창덕궁 너무 크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이렇게 왕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그 김옥균은 계속 이제 그 고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역량이 너무 안 돼요, 계합파가. 그러면 고종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했고 또 우리는 이제 고종이 뭐 부르주아 혁명에 동의한단 말이야. 근데 김옥균이 꿈꾸는 세상은 입헌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고종을 계속 설득하는 거죠. 이런 국왕의 견제권이 아니라 헌법을 하는 걸 통해서 국가 근대화 시켜야 국왕도 산다. 국왕노로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걸 갖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고종이 김옥균한테 뭐든지 어떤 상황에 너를 믿겠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 거다라는 밀지까지 내려주고 그럴 정도로 김옥균과 고종의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도망갔잖아. 그래서 그 조선에서 김옥균을 죽이려고 암살범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고종이 김옥균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얘기를 하기를 듣고 김옥균이 너무 충격을 받아. 국왕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왜냐하면 도망가는 순간에까지도 국왕한테 어가를 붙잡고 지금은 우리에게 가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고종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러 갑니다. 이러면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국왕을 피신시키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조보의 새로운 정부 구성을 선포하고 영국, 미국, 독일 등의 외교관들을 다 불러갖고 정식으로 새로운 혁명 정부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요. 그래서 이제 자의정 누구 뭐 이런 거 그때 동구하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김옥균은 호투 참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저게 그 진선문이잖아요. 이게 창덕궁 동안문으로 들어가면 선문이 여기서 논의를 했대요. 여기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승정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이렇게 논의를 그 새로운 정부 구성안에 대한 그다음 정강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러고 갑신정변이 14개조 개혁 정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4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억을 이 정도로 했는데 이걸 보시면 좀 인상적인 게 수구파 대원군을 일단 모셔야 된다. 청나라에 이렇게 잡혀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채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1조에 넣어요. 물론 이제 대원군의 어떤 여기 보시면 이재원 이런 대원군 자식들 있잖아요. 이게 끌어들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라의 자주권 문제를 중요하게 놨다는 거죠. 그리고 문벌 폐지 얘기를 할지 규장각 폐지는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정조 때만 해도 규장각이 되게 멋있는 데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로 가면 그 규장각에서 이렇게 문벌 있잖아요. 이렇게 끼리끼리 나눠 먹는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변질됐거든요. 회상국은 이제 보부상들을 옹호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는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대신과 참차는 나를 정하여 의정수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 집행한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의회 민주주의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왕이 뭐 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를 했고 뭐 정의정, 영의정, 뭐 자의정 굉장한 것 같죠. 그냥 왕의 고문단이었어요. 왕의 고문단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 회의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시도했던 이런 것이 갑신정변 정강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진행이 되고 둘째 날이죠. 청나라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 민영익이 거기서 되게 상처를 입는데 민영익이 도망갔던 집이 일렌돌프 집인가 뭐 그런 데인데 거기가 그 청나라잖아요.
밀렌돌프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이렇게 눈치를 채고 이렇게 이렇게 경기도 관찰자였던 심상원을 경호궁으로 들여보내요.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개화파라고, 나는 개화를 지지한다고 들어가요. 그리고 민비한테 미리 일서를 줘요.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작전을 짜자. 그래서 민비는 그때부터 창덕궁으로 오자고 이제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창덕궁이 너무 좁으니까 경호궁이 너무 좁거든요. 조그만 사당, 방 한 칸짜리 사당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그 개동궁으로 옮겼다가 여기는 민가예요. 이렇게 한옥 커다란 집이었어요. 개동궁으로 옮겼다가 결국 5시에 창덕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김옥균이 결사반대를 하는데 일본이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김옥균 옆에 앞에 이제 아까 말한 1000명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친위대 50명의 어떤 그 충의계 사람들이 왕을 지켰고, 거기에 150명 정도는 이때는 일본 공사관 군을 지키던 군대가 1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1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삼중포위를 하면서 왕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를 가면서 이제 일본군이 뭐 거기를 가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창덕궁으로 옮기는 걸 찬성을 해버려요. 이미 이제 어떤 일본으로부터 밀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덕궁으로 가서 거기 청나라가 이제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셋째 날 3시에 고종이 정강정책을 결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서를 발표하는 도중에 대포 소리가 나면서 도남문하고 선인문으로 청나라군이 들이치는 거죠. 일본은 잽싸게 도망가요.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일본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이제 일본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밤새 싸우다가 거의 이제 그 현장에서 희생되고, 홍영식, 박영교는 박영교의 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양되고, 이제 국왕은 민비가 있는 북문 쪽으로 도망가는데, 그게 임진왜란때 만난 진영군인가? 무당 있잖아요. 그게 무당 사당이 거기서 북간묘가 있었대요. 민비가 글로 또 피신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또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김옥균이 쫓아가서 이렇게 사태가 이미 어그러졌다. 그렇지만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훗날을 기약하면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본은 이제 김옥균은 망명을 합니다. 이때 희생자 명단을 쭉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거의 혁신계 쪽 사람들, 충의계 쪽 사람들, 이거 거의 군간 뭐 있잖아요. 여기 개화당이라는 사람들은 궁녀도 있고 내시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희생당합니다. 희생당하고 이 사람들 양반들은 전부 다 막 엄청나게 가족들이 연쇄대로 이제 김옥균의 집안부터 이제 무리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이제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다시 일본이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일본한테 너네가 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태평양 절해고도로 추방해서 2년간을 살다가 결국은 이제 고종이 보낸 홍종우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하고 그 무덤을 시신을 가져와서 양화진에서 이게 부관참시 효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김옥균의 마지막이고, 일본은 마치 김옥균이 자기가 도와줘서 한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그걸 이렇게 그런 선전을 하고, 일본에 가도 또 김옥균 가묘가 있어요. 그래서 친일파 논쟁에 계속 이제 한편으로 휩쓰이고, 일본은 갑신정변을 지네들이 도와줘서 하려고 그랬는데 청나라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갑신정변이 10월 17일 날이니까 9월 한 달 전에 일본 공사 다케조회가 찾아와요. 이때가 청일전쟁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푸전쟁.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우리가 개화파랑 손잡고 조선에 좀 뿌리를 내려볼까라는 걸로 찾아와서 우리가 뭘 도와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옥균이 청과 대립하던 일본을 잘 이용하면 정변 수행에 활용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김옥균은 사실은 일본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옥균이 3번에 걸쳐서 일본을 1년 넘게 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인사들이랑 굉장히 친해요. 후쿠오카 유키치인가? 일본에 되게 유명한 그 사람하고도 되게 친하고, 일본에 그런 사람들도 일본에 정계에 접근하고 막 이랬던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근대화를 바랐지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근대화, 김옥균이 얘기하는 근대화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고 특히 도와줄 듯 하면서 계속 배신 때리고 도와주지 않았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돈 문제 알고 왜 고종의 승인 도장 받아오면 돈 빌려주겠다고 고종의 도장 받아갖고 하니까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그다음에 뭐 전기에 차관 얻으려고 해도 이렇게 방해해서 못하고 미국의 차관을 얻으려고 했지만 또 얻으려고 방미를 시도하지만 그것도 좌절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구할 수가 없어. 아까 말 이대로 빈손으로 들어가면 난 죽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될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몰랐던 것이 일본들이 배신이었는데 그래서 김옥균은 저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고 다만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을 해서 김옥균이 이제 다케조이랑 합의한 게 정변에 일본 군대를 출동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케조이가 물어 날짜 언젠데 그러니까 김옥균이 거짓말을 해요. 17일 날 하기로 이미 결정해놓고 20일 날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옥균이 바란 거는 국왕 호위 아까 150명 딱 그것만을 상징적으로 청나라가 못 친다. 그게 사실 군대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국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 20일 날 온다고 하는데 그냥 그러냐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종 호위만 협력하고 내정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일본과의 전략적 제휴잖아요. 전술적 제휴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걸 둘러싸고 이게 친일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끊이지를 않은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제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나라도 적이고 일본도 적인데 이렇게 일본으로 청나라를 제압하려고 그 당시에 수구의 가장 원통은 청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을 잠시 활용하려고 했던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문제를 갖고 친일파라고 넘는 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옥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천하를 이렇게 철없는 그 젊은이 뭘 모르고 날뛰고 남의 나라 군대를 함부로 끌어들인 적 없잖아. 이렇게 적어도 일본 고종 이렇게 공사관을 호위하도 군대를 잠시 고종을 호위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제휴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갑신정변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윈비가 청나라랑 결탁해서 갑신정변을 망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갑신정변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갑신정변 정강은 10년 후에 갑오개혁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그대로 다시 살아나고 아까 혁신관리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폐정개혁안, 갑오개혁안에 반영되는 거고 또 이제 민권운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운동 이런 것이 계속 흘러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지금 이제 제가 존경하는 최고 변호사님이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평등 개념이 이제 잘 되어 있는 나라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당시부터 시도했던 어떤 그 부르주아 개혁, 근대 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지금도 일본은 카스트 제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통하잖아. 적어도 조선 때 있잖아요. 노비가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한참 잘 나갈 때? 태영 씨 말해봐봐. 다소마다 조금씩 다른. 70%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노비가 50%가 넘었어요. 조선시대 노비가.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흔적이 없잖아. 그런 것들이 이런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신미양이 엄청 잘 싸웠고 이모군란도 그렇고 엄청 잘 싸웠지만 갑신정변을 계기로 우리나라 부르주아 민족운동은 한층 더 이제 그 개혁의 문제로까지 구체적으로 정강경제로까지 발전시켰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단순 조선 백성의 어머니인 이렇게 민중 저항 투쟁이 있잖아요. 이것을 또 이제 관리들까지도 저렇게 이제 결국 개혁 거의 쿠데타까지
자기를 죽을 거를 각오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갑오개혁의 갑신정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면 10년까지 개화파는 엄청 이제 몰살 당하고 이렇게 죽었지만, 그래도 서유견문이 나온달지 한성 순보가 계속 이렇게 더 복간된달지, 그다음에 80년 산후비법이 일부가 개정이 돼요.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거는 법으로 금지된다든가 이제 그런 이제 진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오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갑신정변은 말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김옥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애였어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갑오개혁은 제가 사전 찾아보면 국사편찬위원회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개혁이었지만 친일개혁이었다고. 갑오개혁은 일본이 한 거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일이 개혁일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갑오개혁 때 그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거든요. 완전히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뜻 있는 분들은 그날을 구치를 시작해야 된다. 사실은 정권을 뺏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대 사건 근대 사이 꼽으라면 다음 주에 하는 갑오농민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근대화 운동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이 컸어요. 농민군이 전주성을 4월 27일 다 음력입니다. 제가 쓰는 모든 날짜는 음력이고, 또 저희를 강의하시는 어떤 분은 양력을 쓰기도 하니까 날짜상에 어떤 사고가 있더라도 이렇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성을 함락하고, 이거는 조선 통치배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을 농민군한테 뺏겼잖아. 그리고 이제 자치를 실현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봉건 통치주의 취약성이 이게 나라가 허물어진 거잖아.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런 거고. 그러면서 김병시라는 이게 감신정변 때 김옥균을 이렇게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그때 동의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김병시가. 근데 이 사람조차도 고종한테 농민군을 치기 위해 청나라의 청명한 실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수자강의 기본으로 개혁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을. 왜냐하면 이미 패전개혁안이 정부에 올라왔잖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수렴하겠다라고 논의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제 패전개혁을 담당할 규정성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패전개혁안을 합의를 합니다. 그 당시 조선정부의 패전개혁안은 이런 거예요. 동학교도는 정부는 사인원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성상가부는 개가를 허용한다. 그리고 탄가놀이는 처벌한다. 운명잡세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게 뭐 근대 개혁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 이런 이제 패전개혁을 발표를 하는데요. 또 하나의 배경이 됐던 게 있으니까 갑오농민전쟁이라는 것이 전주성을 함락하고 우리 정부에게 정말 이제야말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시금석을 울리게 한 거라면, 그걸 계기로 이제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청나라가 적어도 우리나라 고종이 이제 청나라한테 언병을 통하니까 1,500명이 상륙하는데, 일본은 그때 이미 이제 일본과 청나라와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조선을 잡아먹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청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인천에 1,500명이 상륙한 조건 속에서 내정개혁안을 정부에 제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갑오개혁은 내정개혁안과 갑오개혁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이거 내정개혁안은 일본이 제기한 거고 갑오개혁은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산정에 가면 이제 우리가 기행해 보면 있는데 이 회의를 했던 게 남산정이라는 정자예요. 거기 편말이 있어요. 여기가 요인정회담을 했던 데고, 이거는 일본의 내정개혁안을 물리친 장소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갑오개혁 논의장소라고 써 있어요. 지금도. 적어도 중구청이 설치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고증한 된 얘기를 함부로 하는지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되게 한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번 만나갖고 우리는 이미 아까 말한 교정성을 설치했고, 일본은 이건 당신들이 내정개혁을 얘기한 건 내정 간섭이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런 거 간섭하지 말고 나가라, 일본군 나가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일본군이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인천, 부산으로 10,000명이 상륙하게 되는 거죠. 그 내전개혁이 딱 거부당하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날쯤 해갖고 며칠 안 돼갖고 한계 연대를 경복궁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완전히 손칼로 포위하고 대포를 쏘면서 포위해서 왕은 그 당시 함원당이라는 곳에 갇힙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대원군을 협정으로 딱 일본군이 모시고 들어와요. 딱 모시고 들어와갖고 왜 대원군을 협정으로 오셨냐면 일본군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오판을 한 거예요. 이 대원군이 3년 동안 청나라에 끌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정 인사라고 쉽게 생각을 한 것이고 일본은 더 싫어한다고 생각을 못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만 해도 친일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원로 대신급으로 대원군 정도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였던 거죠. 그래서 대원군을 협정으로 모셔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정부와 조일 공수동맹,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조일 동맹을 맺어요. 이게 어떤 동맹이냐면 그 조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나라 조선의 자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대니 너네들은 나머지 다 대라. 식량, 군대, 인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조선이 대라는 이거예요. 자기네가 청나라를 치면 조선을 위해서 치고 지는 군대를 동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맺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전쟁판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 농민들한테 쌀을 강제로 뺏고 사람들을 강제로 막 이렇게 막 동원하고 이런 일들을 막 벌이게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죠. 일본이 청나라를 가는데 조선을 이렇게 짓밟고 가는 이게 저는 청일전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 조선은 싹 빠졌잖아. 당한 건 조선인데. 그런 거죠. 러일 전쟁도 비슷한데 청일 전쟁도 가장 이렇게 막 우리가 속 빠진 그러니까 우리 전쟁사에서 청일 전쟁 우리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이제 바로 동맹을 체결함과 동시에 일본의 선전포고도 없이 풍도해상에서 청나라 군대를 기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청일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를 구성해놓고 싹 청일전쟁으로 정신을 없는 사이에 이제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개혁을 실현하자.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게 영의정을 협정 대원군 영의정을 김병치에서 김홍집으로 바꾸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집은 영의정인 동시에 궁극기무처의 그 당시에 그 사령탑 총재, 궁극기무처 총재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 궁극기무처는 형식은 의정부 산하의 기구였지만 실제로는 국가 최고의 주권기관이었고 왜 그게 가능했냐면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가 너무 국왕이 감금되는 사태에 이런 누구나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외세의 침략을 막았고 자주독립을 고수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너무나 사람들이 경각성을 높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홍집은 전현직 내각회의에서 궁극기무처를 만들 무렵의 얘기입니다. 오직 전하가 뜻을 굳게 하고 결단력 있게 분발해야만 성과를 이룩하게 될 거고 고종한테 대놓고 네 똑바로 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말이 참 좋던데 가장 헌사적인 문제는 백성들이 조정을 믿고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개혁을 자체의 힘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궁극기무처가 사무실이 여기예요. 경복궁 수장전. 이걸 보시면 거기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긴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여기서 이제 50일 동안 궁극기무처가 여기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2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만드는 개혁의 산실이었던 곳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쓸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썼는데 국가적인 근대적인 개편을 하고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를 등용. 이때 노비 제도가 실제로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안들을 설치하게 되고 궁극기무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국내부를 의정부랑 분리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궁전의 기구를 하나의 기구화시킨 거야. 옛날에는 국가의 모든 재산을 국왕 마음대로 썼잖아. 다 궁궐에서도 할 말이 없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는 탁지 하문에 통제를 받는 모든 예산을 올리고 검열 받아갖고 써라. 이런 식으로 국내부를 하나의 기구화시켜버리고 궁극기무처는 이제
의정부가 내각처럼 개편을 해나가고 군국기무처는 의회적인 역할, 그 당시까지는 개혁안을 만드는 거였지만 앞으로 갈수록 의회로서의 어떤 전망을 바라봤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이제 이런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은 쭉 보자면 신문제를 바탕으로 성립된, 그러니까 이렇게 노비제도를 제체하고 문법 이렇게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유생 중심의 이런 걸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신문제를 바탕으로 성립된 중세 봉건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노비제가 당연한 거 없어질 거 없으니까 뭐가 어땠다는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양반들의 반발은 엄청났어요. 내가 뭐 어저께 샀는데 그거는 어쩌란 말이냐부터 항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그 당시 엄청난 사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노비가 이제 적어도 그렇게 많은 노비들이 점점 줄어들긴 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근데 이제 노비제가 폐지되고 과거제가 폐지됐다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주로 이렇게 노노맹자 시험 받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왔자 근대화를 하는데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목이 국문, 산술, 외국, 사정, 그다음에 그 관련된 전공 과목으로 바꾸게 되는 근대적 선발 기준으로 바꾸는 거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역시 제한성은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사람들이 모집하게 했거든요. 옛날처럼 일괄적으로 과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그 당시 역량 문제를 불가피했던 것 같긴 한데 과거제가 폐지가 되고 과부의 재원이 허용이 되고 적서 차별이 폐지되고 연좌제도 폐지되고 이런 각종 그 봉건 악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가보개혁이 실제로 어떤 쌈박한 뭐 회사를 만들었다 뭐 이런 모든 안을 뛰어넘어서 봉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보개혁은 딱 50일, 2달 만에 자살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가 가까워지자 제일 먼저 한 게 가보농민군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 이제 청나라에서 이겼어. 이제 뭐가 남았어? 조선을 먹을 일만 남았어. 식민지화 해야 돼. 그런데 뭐가 제일 자기들이 두려운 세력이 농민군인 거잖아요. 농민군들. 농민군을 우금치 아작을 내는 이런 이제 투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적이 누구냐면 군국기무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군국기무처를 그대로 두면 조선이 알아서 근대화할 테니까, 자기네들이 그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꿈꿀 테니까. 그래서 이제 군국기무처를 해산을 시켜버리는 음모를 꿈게 되는 것이고, 이때를 계기로 근데 이제 이때 역관계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 정부 내에 갈등이 표면화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원모르고 한미동맹에 줄을 서갖고 러시아 제재하면서 우리가 중국 제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 모든 경제적 손해를 우리 감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청나라가 망할 걸 몰라요. 모르는 일부 대신들은 그다음에 서태후 있잖아요. 생일이라고 뭐 천만냥을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악삭받은 사람들은 이제 청나라한테 믿을다가 큰일 난다. 친일로 돌아서요. 이때부터.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갈등이 생길 여지가 별로 없었어. 워낙 친창파로 뚫뚫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대공원까지 끌어들인 건데, 일본은 적어도 뭘 느꼈냐면은, 이제 이 갈등을 이용해서 근대개혁을 파장하려면 자기네 인자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박영효예요. 박영효는 김옥균처럼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 도망가서 절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김옥균은 일본에서 망명생활 내내 정결하게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영효는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 부마잖아. 고종의 부마잖아. 아니, 설종의 부마잖아요. 엄청난 고위층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김옥균을 믿고 있는데 그 희생을 당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노고는 알아주지 못하는 조선에 대해서 엄청 원망을 늘어놓고 막 이제 친일파를 반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조선으로 이제 다시 이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고종하고 민비한테 이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요. 근데 고종이 이때만 해도 민비가 일본 놈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한 식구인데 이게 박영효가 낫겠지라는 걸로 불러드려요. 불러드리지만 이미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엄청난 친일파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23일 날 20개조 내정개혁안을 새로 내밀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군국기무처를 줄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권력이 긴국기무처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고문기구, 자문기구로 돌리고 모든 권력은 국왕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해요. 이건 왜 그랬냐면 국왕이 허수아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이 조종하기 쉬운 고종으로 이제 정권을 돌리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월 21일 날 군국기무처는 강제 해산, 딱 여기까지가 가보개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가보개혁은 세 번째 기가 있다고 써 있어요. 에? 뭐랄까, 제가 본 거는 대충 3차까지였는데, 두 번째가 이제 그 홍범필사조 바로 발표되거든요. 홍범필사조가 뭐래더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헌법이라고 나와요. 그건 아니고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고정을 시켜서 이미 이제 군국기무처에 다 한 거를 국왕한테로 뭐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서 국왕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못하게, 국왕이 언제거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원군 민비하고도 상의하지 못하게 못을 박는 거, 이게 홍범필사조예요. 나머지는 다 국국기무처에서 이미 한 거예요. 홍범필사조는 반개혁이에요. 이걸 갖고 가보개혁 이기라고 우리나라 모든 책이 다 나와 있어. 돌아버릴 일이야. 세 번째 개혁이 이제 을미사변, 민비 죽이고 나서 을미개혁을 해요. 단발령, 그 다음에 태양역사형, 양력사형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민비를 죽이고 나서 더욱 민족성을 말살하고, 단발령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가기 정지작이었던 것을, 말이죠. 그게 어찌 개혁이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개혁이지만 친일개혁이다. 통틀어서. 근데 김홍집이 했던 자주적인 개혁은 군국기무처까지 딱 50일 동안 했던 개혁이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개혁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제가 심어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보개혁의 의미는, 갑신정변은 정강까지 발표했지만 3일에 머물렀잖아. 근데 이제 가보개혁은 거의 50일 넘어서 존재를 했어요. 군국기무처가 존재하면서 200여 건의 개혁안을 새로 만들었고, 이 중에는 실시된 것도 있고 실시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김홍집은 군국기무처가 해산됐지만 계속 이거를 하나씩 집행해 나가려고 끝까지 노력하다가 나중에 돌맞아 죽어요. 봉건적 관료기구를 근대적 국가개혁으로 개편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근대화를 이루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경제 분야에서도 화폐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이때 다 만들어서 가보개혁이야말로 조선의 근대개혁을 추동한 가장 중요한 기초였고, 우리 조선의 앞으로의 모든 운동, 근대운동의 방향이 돼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군국기무처는 그만뒀지만 박영묘는 민비를 죽이려다가 이렇게 걸려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영의정을 김홍균이 계속해요. 둘이 같이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 민비가 죽었어요. 그때도 영의정이었어요. 김홍균이. 그러니까 김홍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홍집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 너무너무 자기 면이 안 쓰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려. 너까지 죽으면 그나마 누가 있어서 이 개혁을 지키냐. 이 사람이 힘없이 다시 그걸 하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아간바천 해놓고 김홍집 불러다가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단발령 을미개혁까지도 일본 놈들이 가장 나쁜 짓을 전부 다 김홍집을 영의정으로 시켜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김홍집 쟤는 친일파야 라는 의식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이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보개혁,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우리나라의 개화파, 급진개화파나 용건개화파나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우리에서 눈부시게 살다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굉장히 꿈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일본의 어떤 로마전이나 언덕 위의 구름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려놓고 싶은데, 우리 처절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움이 꽃피어나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어떻게 또 발굴하고 해나갈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